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4장 신비를 영접하다 4-4 갑자기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의 도입부에 나오는 유명한 식구가 떠오른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름다움을 무릎에 앉혔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욕설을 퍼부었다. 랭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가 욕을 퍼부은 그 못마땅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 너무 쉽게 설명되는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진부하기만 해서 신미가에게 전복적이고 무한한 자유의 장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런 아름다움은 그저 표준에, 좋은 취향이라는 규범에, 즉 하나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가 아름답다고 공인한 아름다움일 뿐이다. 다시 말해, 못마땅한 아름다움이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된 아름다움이다. 랭보는 그 수수께끼 없는 아름다움에 욕설을 퍼붓는다. 만약 칸트와 헤겔, 프로이트의 인용을 단지 아름다움의 본질과 아름다움이 인간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전하는 아름답지 못한 아름다움과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탁월한 해석이 불러온 효과는 수수께끼를 더욱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들의 해석은 저마다 아름다움의 수수께끼를 더 모호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해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더욱 모호해진다. 그 해석의 방식들은 선언적 우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미적 감동이 밀려올 때 칸트가 묘사한 내적 평화와 헤겔이 분석한 가치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적 쾌락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리비도의 승화와 헤겔이 경탄하는 의미에 대한 감각적 접근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내적 평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인간이 의미나 가치와 맺는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헤겔의 주장에 따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형태 이면에 있는 의미와 만났기 때문에 내적 평화의 감정, 더 나아가 리비도적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대치시킬 수도 있고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같은 기이함을 주체의 내적 조화, 감각의 정신적 차원, 리비도의 승화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세 사람 모두 제각각 자신의 개념으로 아름다움의 그 기이함에 접근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떤 개념으로도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지옥에서 보낸 한철 후반부에서 랭보는 도입부에서 던진 말에 스스로 대답하듯이 이렇게 쓴다. 이제 나는 아름다움에 절할 줄 안다. 이것은 시인이 고된 랭보와 괴롭고 위험한 모험을 끝낸 뒤에 한 말이다. 이것은 시인이 고된 행보와 괴롭고 위험한 모험을 끝낸 뒤에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는 배워야 했다. 아름다움에게 절할 줄 알기 위해서 그는 억압하고 규정하고 한계 짓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내가 노르망디의 빛나는 절벽에서 시선을 거두고 호텔로 돌아갈 때 뇌리에 불쑥 떠오른 것.
내가 그 차가운 물속에서 이해한 것은 다름 아닌 랭보의 이 식구였다. 나를 이 책의 끝까지 인도한 것도 역시 이 식구였다. 아름다움에 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의하거나 설명하려는 욕구 없이 아름다움의 신비를 온몸으로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비를 영접하는 태도는 관조하는 태도보다 한 수 위다. 영접하는 것은 곧 뛰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판단의 개념을 넘어서라는 권유다. 우리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의 밖에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움 안에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강렬한 미적 경험을 할 때면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안에 있음을 분명히 느낀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바흐의 협주곡에 빠져들고 드레위에르의 영화 오데트의 신비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미적 경험의 강렬한 흡인력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프랑스와 줄리앙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너무 냉담하지 않은가? 대상과의 거리를 미리 상정하게 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자의적 표현은 세계에 뛰어들어 세계를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미 지적했듯이 미적 감동은 우리에게 판단의 자유를 회복해 준다. 무언가를 아름다워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미적 감동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세계 안에 현존하는 방식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아름답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음악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를 매혹하는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관조하는 데 그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체험한다. 그림을 제대로 감상한다는 것은 화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위대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배우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방관자로 외부에서 영화의 전개를 눈으로만 따라가기는 불가능하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다는 것은 곧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아름다움의 힘이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세계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마르크는 자기 집 거실에서 자크 브렐의 암스테르담을 듣고 있다. 하지만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브렐이 땀을 흘리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노래하고 소리치고 양팔을 휘두르고 있다. 그 노래에 푹 빠진 그는 선원들, 여자들과 어우러져 만취한 채 암스테르담 혹은 함부르크,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거실에 과거 어느 순간보다도 확고하게 바로 이곳에 있다. 아름다움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욱 확고하게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이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더욱 강렬하고 특별하게 이 세계에 현존하게 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 정신은 미끄러지듯 몽상에 빠져들고 자유롭게 풍경 속을 산책한다. 이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온전히 이 세계 안에 머문다. 프랑스와 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의 강렬한 실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언제나 잃어버린 낙원의 기억을 되살리고 약속된 낙원을 불러낸다고 했다. 즉, 우리는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동안 약속된 낙원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곳에 더 강렬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미적 감동은 부재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는 현존의 형식이다. 이 세계 안의 현존 부재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에 머물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이는 오로지 이 세계에 현존할 뿐인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특권이다. 끝났죠? 네.